사마줄거리. 위나라 석작은 대의를 위해 반역한 아들과 주우를 죽이고 정장공은 제족의 권유로 거짓 천자명을 앞세워 신하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송나라를 친다. 공손알은 큰 깃발과 수레를 놓고 제주를 다투다 정장공이 아끼는 신하 용고숙을 활로 쏘아 죽이고 노나라 공자 휘는 첨언으로 노은공을 죽이고 궤를 군위에 올린다. 한편 공자빈과 친분이 두터웠던 송나라 태제 화독은 주존론자인 공부가와 송상공을 죽이고 정나라에 있던 공자빙을 군위에 올린 후 자신은 경이되어 각국에 뇌물을 보내 무마시킨다. 그리고 오랑캐의 침입을 받은 제희공이 이웃나라에 구원을 요청했는데 정나라 세자 홀이 탁월한 무용으로 융주를 폐주시키자 그에게 혼사를 권해보지만 홀은 끝내 사양하여 제희공은 딸 문강을 노나라로 출가시켰다. 구. 문강 혼노. 제희공에게는 딸이 둘 있었다. 둘 다 천하절색이었다. 큰딸은 위나라에 출가한 위선강이다. 위선강에 대해선 차차 얘기하겠다. 둘째 딸 문강은 날 때부터 그 얼굴이 가을물을 얻은 연꽃 같았다. 그녀는 꽃에서 말이 나오듯 옥에서 향기가 나는 듯한 절세 가인이요 고금을 통한 국색이었다. 뿐만 아니라 옛일이나 눈앞의 일이나 두루 통달하여 입을 열면 그녀의 말은 그대로 글이 됐다. 그리하여 그 이름을 문강이라 했다. 제나라 세자 제아는 문강보다 2살 위 오빠로 원래 주색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호색꾼이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같이 놀고 같이 다니며 자랐다. 문강이 성장함에 따라 제아는 여동생 문강에게 애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편 문강도 용모와 재주에 반해 거동이 경박했다. 그녀는 매우 장난을 좋아했다. 그녀는 나면서부터 요염하고 음탕한 여자였다. 예의도 없었으며 때로는 입에도 담지 못할 지저분한 말까지도 옆 사람의 눈치를 볼 것 없이 종알거렸다. 제아는 나면서부터 뼈대가 굵고 키가 큰 장부로 그 얼굴이 희고 입술이 붉은 선천적 미남자였다. 문강과는 참으로 어울리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애석하도다. 친오누이가 아니던가. 결코 배우자가 될 수 없고 쌍을 이룰 수 없는 인륜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서로 남녀의 분별이 없었다. 제희공 부부는 그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미리 방지할 줄을 몰랐다. 마침내 그들은 짐승과 같은 행실을 감행했으며 후일 제아가 주군을 죽여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 환란도 모두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정나라 세자 홀이 오랑캐 군사를 대파했을 때 제희공은 문강 앞에서 정세자 홀의 무용을 극구 칭찬했다. 이에 문강은 속으로 그를 흠모하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정세자 홀이 문강과의 혼인을 굳이 사양한다는 말을 듣자 그녀는 낙담 끝에 병이나 자리에 누웠다. 항시 정신이 몽롱하여 반은 조는 듯 반은 자는 듯 하다가 침식마저 패했다. 그 뒤 오래지 않아 제희공은 아들 제아를 송우의 딸에게 장가들였다. 아내를 맞아들인 제아는 신혼 재미로 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남매 간의 사이는 자연히 멀어졌다. 윤리를 돌아보지 않고 남매가 금수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욕정을 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내가 생겼으니 누이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문강은 깊은 규중에 틀어박혀 쓸쓸히 지내며 제아를 생각하느라 병이 더욱 심해졌다. 이는 마치 벙어리가 소태를 맛본 듯 자기만이 알고 있는 쓰라림이었다. 한편 노환공은 즉위했을 때 나이가 많았으나 미혼이었다. 이를 근심한 대부 장손달이 나아가 아랜다. 옛날 군주는 나이 15세면 세자를 두어 싸웁니다. 지금 주공께서는 아직도 내궁이 비어 있사오니 장차 누구에게 군의를 전하실 생각이 옵니까? 이는 종묘를 중히 여기지 않으시는 것이 되나이다. 노환공이 잠잡고 있자 공자 휘가 아랜다.
신이 듣건대 제후에게 사랑하는 딸이 있어 이름을 문강이라 한다 하옵니다. 일찍이 제후는 정나라 세자 홀과 통혼하려다가 성립이 안 되었다 하오니 주공께서 한번 구원해 보시면 어떻게 싸웁니까? 노환공은 즉시 공자휘를 제나라로 보내 구원했다. 제희공은 문강이 병중이므로 홍기를 늦추자고 청했다. 마침 이빠른 궁녀가 문강에게 달려가 노나라에서 총언이 들어온 소식을 전했다. 문강은 기뻤다. 그런뒤 문강의 병세는 점차 호전되어 갔다. 그 후 송나라를 감시하기 위해 제나라와 노나라가 직당에서 회합할 때 노환공은 직접 제희공에게 다시 총언했다. 제희공은 내년에나 다시 상의하자면서 대답을 회피했다. 그 이듬해 노환공은 친히 영당까지 가서 제희공과 회합한 뒤 또다시 정중히 총언했다. 제희공은 노환공의 성의에 감동되어 혼인을 허락했다. 노환공은 영당에서 바로 패백을 보내고 제희공을 극진히 대접했다. 이에 제희공은 크게 기뻐하며 9월에 문강을 데리고 노나라로 가서 혼례식을 하기로 했다. 노환공은 공자휘를 제나라로 보내 신부를 영접해 오도록 하겠다고 했다. 어느덧 혼례날이 다가왔다. 노나라 상경 공자휘는 문강을 영접하러 제나라로 갔다. 제나라 세자 제안은 사랑하는 문강이 타국으로 시집간다는 말을 듣자 불현듯 광기가 일어나 꽃과 함께 연정을 담은 시를 보냈고 또 문강으로부터는 연연한 답장까지 받았다. 제희공은 지난날의 언약도 있었지만 기호하던 딸이 출가하므로 친히 노나라까지 데려다 주려고 차비를 차렸다. 제아가 부친께 아랜다. 제나라 노나라는 대대로 우호관계를 맺어왔사온 바 이제 누이가 노후에게 출가한다 하오니 참으로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사옵니다. 그러나 노후 자신이 친히 영접하러 오지 않는 이상 번다하신 부친께서 친히 데려다 주실 것이야 있겠사옵니까? 비록 불미나오나 소자가 대행하기를 원하나이다. 제희공은 부드러운 어조로 대답한다. 내 뜻은 가상하다만 내가 이미 문강을 친히 데려다 주기로 언약했으니 신의를 어길 수는 없구나. 이때 한 신하가 들어와서 노환공이 벌써 관땅까지 이르러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제희공은 매우 기뻤다. 노나라는 예의 있는 나라다. 저희 나라 경내까지 가야 할 과인의 수고를 염려하고 마중 나와서 기다리는 모양이다. 내 친히 아니 갈 수 없구나. 그리하여 제희공은 문강과 함께 떠났다. 제희공은 관땅에 이르러 노환공의 영접을 받았다. 노환공은 제희공을 보자 사위가 장인을 맞는 예절로 대했으며 또 큰 잔치를 베풀어 환대했다. 잔치가 끝난 후 제희공은 본국으로 돌아갔고 노환공은 문강과 함께 자기 성으로 돌아가서 성례를 올렸다. 이 혼인은 노환공에게 큰 만족을 주었다. 첫째는 제나라가 큰 나라여서 혼인으로 더욱 친해진 것이 좋았고 둘째는 문강이 절세미인이라 좋았다. 이에 노환공은 문강을 더욱 애지중지했다. 태묘에 혼사를 고한 뒤 대부 종부들이 함께 신부께 조견했다. 그 후 제희공은 아우 이중년을 노나라로 보내어 노환공을 초청하고 문강의 안부를 물었다. 이때부터 노나라 제나라는 더욱 극진한 사이가 되었다. 한편 주한왕은 정장공이 왕명을 가칭하고 송나라를 정벌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노했다. 주한왕은 원래 정장공을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각공 인부에게 조종 정사를 맡기고 정장공은 쓰지 않았다. 그러자 정장공은 주한왕을 원망하여 5년 동안 한 번도 조종에 나가지 않았다. 이에 주한왕은 더욱 분개했다. 정호생은 무례하기 그지없다. 만약 그를 토벌치 않으면 다른 제후들이 분뜰 것이니 짐은 마땅히 육군을 거느리고 정호생의 죄를 성토하리라. 객공 인부가 간한다. 정나라는 여러 대에 걸친 조종병사로서 많은 공로를 세웠사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벼슬을 박탈당했으니 어찌 조례할 생각이 나겠사옵니까? 마땅히 조칙을 내려 부르실 일이지 천자께서 몸소가려 하시나이까. 행여 천의를 더럽히실까 두렵나이다. 그러나 주한왕은 분연히 정호생이 짐을 속인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앞으로 짐은 종호생과는 맹세코 같은 하늘 아래 살 수가 없다. 라고 말하며 채나라, 위나라, 진나라에 영을 내렸다. 종호생의 무례함을 다스리려 하니 삼국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군사를 일으켜 적나라를 치라. 주한왕의 분부는 서리빨 같았다. 이에 진나라는 진우 포가 죽자 그의 아우 공자타가 세자 면을 죽이고 스스로 즉위했다. 그런 다음 성군포를 위해 황공이란 시호를 올렸다. 그러나 백성들은 공자타에게 불복하고 뿔뿔이 흩어졌다. 이러한 때에 주왕실로부터 군사를 일으켜 적나라를 치라는 천자의 명을 전하는 사신이 왔다. 나라하니 어지럽다고 감히 왕명을 거역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공자타는 간신히 군사와 병거를 모아 대부 백원제로 하여금 이를 영솔하고 적나라로 진군토록 했다. 채나라, 위나라도 각각 군사를 파견하여 적나라 토벌에 참가했다. 주한왕은 객공 인부를 우군 장수로 삼아 제나라, 위나라에서 온 군사를 통솔하게 했다. 그리고 주공 흑견을 자군 장수로 삼아 진나라 군사를 거느리게 하는 한편 자신은 친히 대군을 통솔하여 중군이 되어 좌우군과 호응키로 했다. 정장공은 장차 천자의 군대가 온다는 보고를 받자 즉시 대부들을 소집하여 상의한다. 장차 이 일을 어쩌면 좋겠소. 워낙 일이 엄청난 만큼 감히 먼저 응답하는 신하가 없었다. 이윽고 정경 제족이 아랜다. 천자께서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주공이 오래도록 조례치 않은 죄를 책하러 온다 하니 그 명분이 뚜렷하옵니다. 그런즉 주공께서는 속히 사신을 파견하여 천자께 사죄하시옵소서. 정장공은 노하여 소리친다. 왕은 나의 조종벼슬을 박탈하고 이제 군사까지 끌고 와서 치려하는데 사죄하란 말이오. 우리 정나라는 3대에 걸쳐 왕을 섬겼건만 그 공적은 흐르는 물에 띄워버린 듯 잊어버리고 결국 우리를 이렇게 푸대접해야 옳단 말인가. 사죄라니 안 될 말이오. 만약 이번에 천자의 얘기를 꺾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종묘사직을 보존하기 어려울 것이오. 고고미가 상조한다. 진과 우리 정은 본래 친한 사이이니 그 출병이 부득이한 것 같사옵니다. 그러나 채나라, 위나라는 우리의 숙적이니 아마 힘껏 싸우려 할 것이옵니다. 그런데다가 천자의 진노가 대단하오니 우리는 성을 굳게 닫고 기다리다가 적군의 사기가 해이해졌을 때 한편 싸우고 한편으로는 화해를 청하면 모든 것이 뜻대로 될 것 같사옵니다. 지금까지 말이 없던 대부 공자원이 아랜다. 신하로서 왕과 싸운다는 것은 이치에 합당치 않사옵니다. 일이란 빨리 결말을 내야지 늦으면 좋지 않사옵니다. 신에게 재주는 없사오나 한 가지 계교가 있사옵니다. 경의 계교란 무엇이오? 천자의 군사는 지금 3군으로 나뉘었으니 우리도 마땅히 3군으로 나누어 대적해야 하옵니다. 좌우 두 군사가 방진을 취대 자군은 천자의 우군을 담당하고 우군은 천자의 자군을 담당하고 주공께서는 중군을 통솔하여 천자와 대적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반드시 승전할 수 있단 말이오. 진우는 세자를 죽이고 스스로 군위에 오른 사람이옵니다. 백성들이 순종치 않는 것을 억지로 군사를 징발하여 출동했으므로 그 마음이 단결되어 있지 않사옵니다. 그런즉 우리 우군이 진나라 군사를 치면 원래 전투에 마음이 없던 그들은 각기 흩어져 달아날 것이옵니다. 그리고 우리 자군이 채나라, 위나라 군사를 습격하면 진이 이미 패했다는 소문을 듣고 감히 대항할 마음을 잃고 달아날 궁리부터 할 것이옵니다. 그런 뒤에 3군을 합쳐 천자가 통솔하는 중군을 공격하면 어찌 이기지 못하오리까. 이에 정장공은 만족하며 웃는다. 경은 적의 사정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구려. 군신이 서로 상의하고 있는데 변방 수비대장이 들어와 천자의 군대가 벌써 적나라 땅 수갈에 도착해 이미 새 병령의 연락이 물샐 틈 없다는 정보를 전했다. 이 급보에 접한 정장공은 한 용체만 깨뜨리면 나머지는 일부러 공격할 것도 없으리라 하고 대부 만백에게 일지군을 내주며 천자의 우군을 맡게 했다. 또 정경제족에게도 일지군을 내주어 천자의 좌군을 맡게 하는 한편
자신은 친히 고고미, 원번, 하수경, 축담 등을 거느리고 모호대기를 중군에 높이 세웠다. 그러나 모호대기는 천자의 대명을 받고 제우를 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제족의 진언에 따라 이내 내려졌다. 고고미가 아랜다. 주왕이 병법을 많이 알고 있어 이번 싸움은 보통 때에 비할 것이 아니오니 어려진 법으로 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어려진 법이 무엇이오? 갑고 25승으로 편성이 되고 갑사 5사람이 한 조가 되는데 병거마다 앞에 1편을 세우고 갑사 25인으로 하여금 뒤를 따르게 한 다음 싸우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 비거나 모자라면 그 뒤를 채우며 병거에 탄 사람이 상하면 오중에서 보충하는 전법입니다. 아무리 강적과 맞닥뜨려도 앞으로 나아갈 뿐 물러서는 일이 없사옵니다. 이 진법은 극히 견밀하기 때문에 이기기가 용이하나이다. 정장공은 이 진법을 택하기로 하고 3군이 행진하여 수갈당에 이르자 영체를 세웠다. 주한왕은 정장공이 군사를 거느리고 감히 왕군에 대항하려 한다는 정보를 듣고 더욱 진노하여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 싸우려 했다. 그러자 객공 인부가 굳이 말려 겨우 그만두었다. 이튿날 정나라 쪽에서는 진문만 지키며 꼼짝도 하지 않는다. 주한왕은 군사를 보내 도전했으나 응하는 기색이 없었다. 정장공은 주한왕의 군사가 태평스레 앉거나 누워있는 걸 보고 하수경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에 하수경이 큰 깃발을 휘두르니 정나라 군사들이 일제히 북을 치는데 그 소리가 천지를 진동케 했다. 군사들은 그 북소리에 맞춰 용맹스럽게 전진했다. 정나라 우군 만백이 먼저 군사를 거느리고 천자의 좌군을 쳤다. 원래부터 싸울 뜻이 없었던 진나라 군사들은 이미 추측한 대로 흩어져 달아나 버렸다. 주공 흑견도 흩어지는 병사를 막지 못하고 그 또한 도주해 버렸다. 뒤이어 제족이 천자의 우군을 치니 채나라 위나라 깃발만 남고 군사들은 모두 도망쳐 버렸다. 다만 객공 인부만이 칼을 짚고 수레 위에 서서 달아나는 군사를 꾸짖는다. 누구든 어지러이 움직이는 자는 참아리라. 이 호령에 주나라 군사는 더 이상 달아나지 못한다. 정장 제족도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객공 인부는 일단 군사들을 진정시킨 후 천천히 후퇴했다. 그리하여 주나라 군사는 전혀 손실이 없었다. 한편 중군의 주한왕은 북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키자 정나라 군사가 싸우러 나온 걸 알고 대비태세를 갖추었다. 우리 자군이 도망쳤다네. 우리 우군도 후퇴하는 중이라네. 벌써 우리 대오가 문란해졌다고 하던데 하고 군사들이 여기저기서 짓거렸다. 주한왕은 군사들이 하는 말을 들으며 멀리 바라보았다. 과연 병사들이 제각기 흩어져 달아나고 있었다. 주한왕은 그제야 좌우 양 병력을 빼앗기고 중군마저 위험에 빠진 것을 알았다. 정나라 군사는 한 덩어리가 되어 구름같이 전진해왔다. 정나라 군사의 선두에는 축담이 그리고 그 뒤에는 원번이 따르고 있었다. 주한왕은 속히 후퇴하라는 전령을 내리고 앞서 달아났다. 축담은 달아나는 군사들 뒤를 기우뚱거리며 따라가는 수레 위의 비단 덮개를 바라보았다. 그 화려한 덮개 밑에 타고 있는 이가 주한왕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 그는 화살을 뽑아 쏘았다. 화살은 주한왕의 왼쪽 어깨에 명중했으나 다행히 갑옷이 두꺼워 중상은 면했다. 활을 쏜 축담은 달아나는 주한왕의 수레를 뒤쫓았다.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왕의 위급함을 안 객공 인부는 즉시 말을 몰고 달려와 왕의 수레를 구하는 동시에 달려오는 축담의 앞을 가로막았다. 정나라 장수들이 일제히 몰려와서 일대 접전이 벌어질 무렵 정나라 중군에서 급히 꽹가리를 울렸다. 정나라 장수들은 후퇴 신호인 꽹가리 소리를 듣자 사로잡을 수 있는 주한왕을 놓아주고 돌아갔다. 주한왕은 간신히 위급을 면하고 이심리 밖에 가서 진을 쳤다. 잠시 후 주공 흑견이 뒤쫓아와서 주한왕에게 아랜다. 진나라 군대가 힘껏 싸우지 않고 도망했기 때문에 패전했나이다. 주한왕은 부끄러운 듯 낯을 붉히며 탄식한다. 짐이 사람을 쓰는데 박지 못한 때문이로다.
정나라 장수 죽담은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가 정장공에게 푸념한다. 신이 활로 왕의 어깨를 쏘아 왕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바로 추격하여 사로잡게끔 되었는데 어째서 금고를 울려 급히 군사를 거두셨나이까. 정장공이 빙그레 미소 짓는다. 본래 천자가 박지 못하여 오늘날 우리의 적이 되었으나 그것은 부득이한 일이었소. 다행히 경들의 힘을 입어 우리 사직을 유지했으니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소. 만일 경이 천자를 사로잡아 왔다면 장차 내 무슨 면목으로 천자와 세상 사람들을 대하리요. 그러니 경의 활로 천자를 쏜 것은 옳지 못한 일이었소. 만일 천자의 부상이 심하여 운명했다면 과인은 천자를 시해했다는 누명을 길이 면치 못할 것이 아니겠소. 이에 제족이 아랜다. 주공의 말씀이 옳사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위엄은 충분히 세웠으니 지금쯤 주왕은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옵니다. 그러니 주공께서는 사신을 보내어 문안을 여쭙고 충성을 보이시옵소서. 그리고 화살을 쏜 것은 주공의 뜻이 아니었음을 해명하시옵소서. 그 일은 경이 아니면 감당할 사람이 없소. 정장공은 소 12마리와 염소 100상, 곡식 100수레를 제족에게 주며 밤을 도와 주왕공에게 가도록 했다. 주나라 진영에 도착한 제족은 천자 앞에 꿇어 엎드려 정장공의 말을 전한다. 신오생은 죽을 죄를 범했나이다. 다만 사직을 유지하고자 군사를 동원하여 싸운데 군중에 모험한 자가 있어 옥죄를 범할 줄이야 어찌 알았겠사옵니까? 오생은 전전긍긍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나이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원문에서 되제하게 하고 별거 없으신지 문안드리게 하는 동시에 변변치 못한 조공을 바치오니 군사를 위로하시는데 쓰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건대 신을 불쌍히 생각하사 너그러이 용서하시옵소서. 주한왕은 아무 말이 없었으나 그 얼굴에 부끄러운 빛이 서려 있었다. 한참 후에 객공 인부가 제족을 내려다보며 주한왕 대신 대답한다. 오생이 이미 제 죄를 뉘우쳤다 하니 너그럽게 용서하노라. 사신은 마땅히 1000원을 살해하라. 제족은 겨우 땅바닥에서 이마를 들고 일어나 다시 제배했다. 이윽고 제족은 물러나와 각 진영을 돌아다니며 일일이 안부 묻는 것을 잊지 않았다. 패전하고 낙양으로 돌아간 주한왕은 새삼 분을 참을 수 없어 사방에 경문을 띄워 정장공이 왕을 업신여긴 죄를 성토하려 했다. 객공인부가 간한다. 왕께서 이번에 경솔히 군사를 일으키사 오히려 위신을 상하였나이다. 만일 다시 사방에 경문을 띄워 군사를 일으킨다면 스스로 패전한 사실을 천하에 알리는 것밖에 아니되옵니다. 하오니 고정하시옵소서. 여러 나라 제후 중에서도 진나라, 채나라, 위나라 외에는 모두가 다 정나라의 무리들이옵니다. 왕명으로 군사를 징집해도 그들이 오지 않으면 도리어 웃음거리가 되옵니다. 정나라에서는 이미 사신 제족을 보내어 자기 죄를 사죄하고 군사를 위로하여 싸우니 만사를 참고 고정하시옵소서. 주한왕은 묵묵히 앉아만 있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주한왕은 정나라에 관해 다시 말하지 않았다. 10. 참호칭왕. 죽은 진왕공에게는 이름을 약이라 하는 서자가 하나 있었다. 약은 바로 최후의 여동생인 최희의 소생이었다. 즉 약은 최후의 생질이다. 진나라와 채나라가 주한왕의 명을 받고 정나라를 치러 갔을 때였다. 진나라는 대부 백원제를 장수로 삼았고 채나라는 최후의 아우 체계를 장수로 삼았다. 체계가 백원제에게 진나라의 사정을 물었다. 그러자 백원제는 길이 탄식한다. 새로 들어선 주공은 공자 타인데 찬역해서 죽이는 했지만 백성들이 복종하지 않으니 어찌하겠소. 그런데다가 타는 사냥을 몹시 즐겨 늘 미행으로 교회에 나가서 짐승의 뒤나 쫓아다닐 뿐 정사는 돌보지 않으니 장차 변란이 일어날 것만 같구려. 체계가 묻는다. 그럼 어째서 그 죄를 성토하여 죽여버리지 않소? 백원제가 한숨을 내쉰다. 그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부족하니 하니라오. 이윽고 주한왕이 패전하자 채나라와 진나라의 군사도 본국으로 돌아갔다. 체계는 백원제의 말을 형님인 최후에게 아뢰었다. 이에 최후가 소리친다.
세자면이 죽었으니 그 다음은 마땅히 과인의 생질인 야기 군위에 올라야 하지 않겠느냐. 더구나 탈한 놈은 군우를 죽인 역적이니 어찌 그 놈을 그냥 둘 수 있으리요. 체계가 다시 아랜다. 타는 사냥을 좋아해서 외출이 잦으니 그 기회를 타서 죽여버림이 좋겠나이다. 이 말을 듣자 최후는 체계에게 병거 100승을 주어 체와 진 두 나라의 경계로 가게 했다. 그곳에서 체계는 진나라로 정탐꾼을 보내 저편 동정을 알아오라고 했다. 그 정탐꾼이 돌아와 진나라 군우가 개구라는 땅에 머물러 있다고 보고했다. 이를 들은 체계는 곧 병거 100승을 거느리고 개구 땅으로 갔다. 개구에 도착한 체계는 수레와 말을 10대로 나누었다. 그리고 군사들은 사냥꾼으로 변장시키고 좌우로 흩어져 탈을 포위하게 했다. 그들은 나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진나라 군사들을 발견했다. 이때 진나라 군사 하나가 달리는 사슴 한 마리를 쏘아 명중시켰다. 이를 본 체계가 대뜸 달려와 이를 빼앗았다. 이 광경을 본 진나라 군주는 크게 노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체계의 뒤를 쫓았다. 그러자 문득 북과 꽹과리가 울리며 좌우에서 사냥꾼 10대가 나타나 진나라 군주를 에워싸기 시작했다. 진나라 군주가 크게 노하여 호통친다. 너희들은 누구냐? 쏙 물러나지 못할까? 그러나 10대나 되는 사냥꾼들은 진나라 군주를 수레 밑으로 끌어내렸다. 체계가 큰 소리로 말한다. 나는 최후의 아우 체계다. 역적타가 군주를 시해하였다기에 우리 형님의 명을 받고 도둑을 죽이러 온 것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안심하여라. 진나라 군사들은 모두 땅에 엎드려 절했다. 체계는 그들을 일일이 위모하고 나서 진나라의 공자 약은 송군의 아들이며 우리 최후의 생질이시다. 그를 받들어 군위에 모시면 어떠한가? 진나라 군사들이 일제히 대답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만백성이 기뻐할 것이옵니다. 저희들이 궁으로 인도하겠사옵니다. 체계는 즉시 탈을 참하여 그 머리를 수레 위에 달고 진나라 도읍으로 갔다. 진나라 군사들이 앞장서서 거리로 들어가며 외친다. 체나라에서 사람이 와 역적을 토벌하고 새 군주를 세운다. 이에 백성들은 조금도 놀라지 않고 크게 환호성을 올리며 체계를 맞이했다. 진궁에 도착한 체계는 즉시 타의 머리를 진왕공의 묘에 바치고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공자약을 진나라 군위에 모셨다. 이가 진여공으로 주한왕 14년 때의 일이다. 공자타는 군주 자리에 오른 지 겨우 1년 6개월 만에 죽음을 당한 것이다. 그는 그 잠깐 동안에 부귀를 탐하여 군주를 죽였다는 오명만 남았다. 어떤 사람이 이를 시로 읊었다. 임금을 죽이고 천년 부귀를 바랐건만 사냥만 즐기다가 하루아침에 죽을 줄이야 뉘 있어 알았으랴. 이런 흉인이 이렇게 죽지 않는다면 난신적자가 수없이 세상을 어지럽히리라. 진나라는 공자약이 즉위한 뒤로부터 체나라와 극히 친한 사이가 되어 수년간 천하가 조용했다. 중원 남방에는 초나라가 있었다. 초의 성씨는 미로 벼슬은 자작이었다. 그들 조상은 전욱제의 손자 중려에서 시작된다. 중려는 불을 다스리는 화정지간이었는데 능히 천하를 빛내고 융합시켰다. 하여 추경이란 칭호를 받았다. 중려가 죽자 그의 아우 오회가 뒤를 이어 충룡이 되었다. 그에겐 육종이란 아들이 있었는데 기방국 군주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귀방국 공주인 그의 아내는 잉태한 지 11년 만에 왼쪽 겨드랑이로 아들 셋을 낳고 다시 오른쪽 겨드랑이로 아들 셋을 낳았다. 그 6 아들 중에 장자는 이름이 번, 성씨가 기로 위허에 봉되어 하나라 백으로 있다가 상황이 폭군 거를 칠 때 멸망했다. 차자의 이름은 삼호로, 성씨는 동이며 한호로 봉되어 주나라 호국이 되었으나 뒤에 초나라에 멸망당했다. 삼자는 팽존이, 성씨가 팽이며 팽어에 봉되었고 상나라 백으로 있다가 상나라 말년에 망했다. 넷째 아들은 회인으로 성씨는 운이며 정어에 봉되었다. 5째 아들은 안으로, 성씨는 조, 주허에 봉되었다. 6째 아들은 계련으로 성씨는 미였다. 이 계련의 자손 중 유명한 유궁이란 사람이 있다.
그는 학문도 대단했거니와 도덕도 높았다. 주문왕과 주무왕이 모두 그를 스승으로 섬겼는데 후세의 웅으로 성을 고쳤다. 주성왕 때 문무에 공로 있는 자손을 청거했는데 그때 웅역이란 사람이 뽑혔다. 그는 바로 유궁의 증손이었다. 웅역은 형만에 봉되어 자남지전으로 있으면서 단양을 도성으로 삼았다. 웅역으로부터 다시 5대를 지나 웅거에 대해 이르렀다. 웅거는 야심도 크고 정치수완도 비상한 사람이어서 스스로를 왕이라 칭하다가 주요 왕의 징벌이 두려워 곧 자칭하던 왕호를 버리고 감히 쓰지 못했다. 다시 웅거에서 8대를 지나 웅이에 대해 이르고 다시 2대를 지나 웅순에 대해 이르렀다. 그가 바로 분모이다. 분모가 죽으니 그 아우 웅통이 분모의 아들을 죽이고 스스로 군위에 올랐다. 웅통은 성질이 포악하고 싸움을 즐겨 은근히 왕이라 자칭할 생각을 품고 사세를 관망했다. 바로 이럴 즈음 주완왕이 정나라에 패전하자 그는 더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칭 왕호를 쓰기로 결심했다. 웅통이 여러 신하를 모아놓고 상의하는 투로 묻는다. 과인이 앞으로 왕칭을 하려 하는데 모두의 뜻은 어떠하오? 영윤 투백비가 간한다. 우리 초나라가 왕호를 버린 지 오래인데 이제 다시 왕호를 쓴다면 세인들이 놀랄까 두렵사옵니다. 하온이 먼저 위력으로 제후들을 굴복시킨 뒤에 왕이라 칭함이 옳을 줄 아옵니다. 웅통이 다시 묻는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소? 투백비가 대답한다. 한동의 모든 나라는 수나라를 대국으로 섬기고 있사옵니다. 그러니 주공께서는 군사를 거느리고 그 나라 가까이 가셔서 사신을 보내 우호맹약을 청하시옵소서. 만약 수나라가 복종한다면 한회의 모든 나라가 우리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옵니다. 웅통은 그 의견에 따라 대군을 거느리고 핫 땅에 주둔했다. 그리고 대부 원장을 수나라로 보내 동맹하기를 청했다. 그때 수나라에는 한 어진 신하와 한 간특한 신하가 있었다. 어진 신하의 이름은 계량이요 간특한 신하의 이름은 소사이다. 수후는 원래 아첨하는 것을 좋아하였으므로 소사를 중히 여겼다. 때마침 초에서 사신이 왔다. 친교를 맺자는 것이다. 수후는 두 신하를 불러 의견을 물었다. 어진 신하 계량이 아랜다. 초나라는 강하고 우리 수는 약하옵니다. 그런데 초나라가 사람을 보내 우리에게 동맹을 청하니 그 속마음을 측량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 밖으로는 응하고 안으로는 방비하셔야 국권을 보존할 것이옵니다. 뒤이어 소사가 아랜다. 여기서 아무리 이러니 저러니 해봐야 초나라의 속셈은 알 수 없으니 신이 초군중으로 찾아가서 그 형편을 탐지하여 오겠나이다. 그래서 수후는 소사로 하여금 초군 진영을 살펴보게 했다. 수에서 소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투백비가 웅통에게 아랜다. 신이 듣건대 소사라는 위인은 소견이 좁고 아첨을 잘하여 수후의 총애를 얻었다 하옵니다. 지금 그자가 이리로 오는 것은 우리의 허실을 정탐하려는 것이오니 군세를 위장하여 어리숙하게 보여야 하옵니다. 용맹한 군사는 숨기고 늙고 약한 군사만 보이면 그는 우리를 경시하고 기국하여 자기가 탐지한 대로 보고할 것이옵니다. 그들이 우리를 경멸하면 할수록 더욱 교만하리니 교만하면 반드시 나태해지옵니다. 적이 나태해지면 우리의 뜻을 이룰 수 있나이다. 웅통은 투백비의 계교를 옳게 여겨 그대로 쫓기로 했다. 초군 진영에 이른 소사는 사방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군졸들은 대개 늙어 빠지고 입고 있는 갑옷은 낡았으며 무기는 녹이 슬어 싸움에 견뎌낼 만한 것이 없었다. 이윽고 소사의 얼굴에는 오만한 기색이 떠올랐다. 소사가 웅통에게 묻는다. 우리 두 나라는 제각기 강토를 지키고 있사온데 기국에서 갑자기 우호맹약을 청하심은 무슨 용문이옵니까? 웅통이 빙그레 웃으며 꾸며서 대답한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공궁에 빠졌소이다. 이럴 때 소국들이 합세하여 우리를 괴롭힐 우려가 있으므로 귀국과 동맹을 맺어 친형제처럼 지내려는 것이요. 소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한동에 소국들이 많으나 우리 호령 한마디면 꿈쩍도 못합니다. 그러니 근심하실 것이 없나이다. 소사가 동맹을 맺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 뒤 웅통은 전령을 내려 군대를 철수했다.
소사는 귀국하여 수우에게 보고한다. 초나라 군사는 모두 병약한 자들 뿐이었는데 우리와 동맹을 맺게 되자 곧 철수하여 싸웁니다. 이럴 때 주공께서 신에게 군사를 주신다면 당장 초군을 추격하여 다시는 우리나라를 넘볼 수 없도록 만들겠사옵니다. 수후는 소사의 말에 마음이 동해 군대를 출동시키려 했다. 이 소문을 듣고 크게 놀란 계량이 즉시 궁으로 들어가 간한다. 군사를 일으킨다니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옵니다. 초는 대대로 정사를 잘 닦아왔으며 웅통으로 말하면 조카를 죽이고 군위에 오른 흉포하기 이를 데 없는 자이옵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화친을 청한 것을 보면 반드시 마음속에 딴 생각이 숨겨져 있나이다. 일부러 늙고 병든 군사를 보여 우리를 유인하려는 계교이옵니다. 그것을 모르고 추격한다면 그들의 꾀에 빠지게 되옵니다. 통촉하옵소서. 수우는 소사와 계량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어 점을 치게 했다. 점괘는 불길했다. 그제야 수우는 초군을 추격하는 일을 포기했다. 이 소식은 곧 초군의 귀에 들어갔다. 웅통이 투백비에게 말한다. 수우가 우리 군대를 추격하려 했으나 계량이 간하는 것을 듣고 중지했다 하니 수나라를 무찌르려는 우리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소. 경은 앞으로의 계교를 다시 생각해보오. 투백비가 다시 계책을 아랜다. 심록당으로 한동 여러 제후들을 초청하옵소서. 그때 수우가 오면 우리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오지 않을 때는 동맹을 배반한 것이오니 그때 트집을 잡아서 수나라를 토벌해야 하옵니다. 웅통은 이 계책대로 즉시 한동 제후들에게 사신을 보내 4월 초하룻날 심록당에서 회합하자고 청했다. 어느 날 4월이 되었다. 기약한 날짜에 모든 제후들이 모였는데 황나라와 수나라 제후만은 참석하지 않았다. 그래서 웅통은 원장을 황나라에 보내 힐책했다. 황나라에서는 곧 사신이 와서 사죄했다. 다음에 웅통은 구라를 보내 수나라를 책망했다. 그러자 수후는 사과하지 않았다. 웅통은 계책대로 수나라를 치려고 군사를 한수와 회수, 두 강 사이에 집결시켰다. 그러자 수우는 즉시 모든 신하를 모아 초에 대항할 계책을 묻는다. 계량이 아랜다. 초나라가 여러 제후를 청해서 대접하고 이제 병사를 일으켜 우리 국경을 압박하니 가벼이 당적할 수 없사옵니다. 섣불리 싸우느니보다는 부드러운 말로 우리 편에서 우호를 청하는 편이 좋을 것이옵니다. 초나라가 우리 말을 청종하면 우호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들어주지 않으면 잘못은 초에 있나이다. 초나라가 우리의 부드러운 말에 속으면 그들의 군사는 나태해질 것이요. 우리의 청을 거절당하면 우리 군사들은 격분할 것이옵니다. 우리 군사가 분노하고 초군이 나태하면 한바탕 싸워 요행수를 발할 수도 있사옵니다. 계량의 말이 끝나자마자 옆에 있던 소사가 반박한다. 그대는 어찌 그다지도 겁이 많소. 초군이 이번에 먼 길을 오는 것은 스스로 죽기 위해 오는 것인데 만약 속히 싸움을 걸지 않으면 전번과 같이 도망칠 것이요. 그러면 어찌 원통하고 애석하지 않으리요. 수후는 두 신하가 서로 다투는 것을 듣고 한참 동안 마음을 정하지 못해 망설였다. 그러다 마침내 소사의 의견을 좇아 군사를 일으키기로 결심했다. 수우는 소사에게 우군을 영솔케 하고 계량에게는 자신을 호위하게 한 다음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청림산 아래에 포진했다. 계량이 수우에게 말한다. 초군은 지금 좌우 두 부대로 나뉘어 있사옵니다. 원래 초나라 풍속은 왼쪽을 으뜸으로 여기니만큼 웅통은 반드시 저 자군 속에 있을 것이옵니다. 웅통이 있는 곳에 강병이 배치되어 있을 것이오니 먼저 초군의 오른쪽 진을 공격하시옵소서. 적의 우군이 패하면 자군도 자연히 기운이 꺾일 것이옵니다. 소사가 계량의 의견에 반대한다. 우리가 웅통이 있는 진영을 피하면 초나라 사람들의 웃음거리밖에 안 될 것이옵니다. 수우는 소사의 말을 옳게 여겨 먼저 초의 자군을 공격했다. 초군은 진문을 열고 수나라 군사가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었다. 수우가 초의 진중에 돌입하자 사방에서 일제히 초의 복병이 일어나 수군을 내리덮었다. 소사는 초나라 장수 투당과 맞서 싸운 지 10합도 못 되어 그 칼에 목이 떨어졌다.
계량은 수후를 보호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으나 초나라 군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사세가 위급해지자 수후는 윤거를 버리고 군졸들 틈에 끼어 간신히 포위망을 뚫고 달아났다. 수후는 초군의 포위에서 가까스로 벗어나 군사를 점검해 보았다. 살아온 자는 열에 서너 명 정도였다. 수후가 계량을 보고 탄식한다. 과인이 경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소. 소사는 어디 있소? 곁에 있던 한 군사가 소사는 적장에게 피살되었다고 아뢰었다. 수후가 탄식하자 계량이 아랜다. 소사는 나란 일을 그르친 사람이니 주공께서는 애석해 하실 것 없나이다. 당장 급한 것은 초와 강화하는 것이옵니다. 이에 수후는 계량을 초진으로 보내 화평을 청했다. 웅통이 크게 노하여 소리친다. 수후는 맹약을 배반하여 회합에 불참하였고 더구나 군사를 일으켜 우리에게 대항했다. 이제 싸움에 패하고서야 화평을 청하니 어찌 진심이라 믿겠느냐. 그러나 계량은 얼굴빛도 변하지 않고 조용히 말한다. 아첨으로 총애를 산 간신소사가 그 총애를 믿어 공을 탐했기 때문에 굳이 주공께 군사를 일으키게 했던 것이지 결코 우리 주공의 뜻은 아니었나이다. 이제 소사는 죽었으며 우리 주공은 그 죄를 뉘우쳐 신을 보내사 휘하의 머리를 조아려 사죄케 했으니 부디 용서하시옵소서. 투백비가 곁에서 조언한다. 그 간특한 소사를 죽게 한 것을 보면 수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은 하늘의 뜻인 것 같사옵니다. 하오니 그들의 청을 들어주옵소서. 그 대신 수가 한동 땅 모든 제후들을 거느리고 주나라에 가서 우리 초나라의 공적을 칭송하는 동시에 우리의 왕호를 받아오게 하시옵소서. 그런 연후에 다시 남만을 진압하시면 우리에게 해로울 것이 없나이다. 웅통이 투백비의 말을 옳게 여겨 윤허하자 계량은 본국으로 돌아가 수후에게 그대로 아뢰었다. 수후는 입맛이 썼지만 감히 복종하지 않을 수 없어 한동의 제후들을 거느리고 주왕실로 갔다. 수후가 주완왕 앞에 부복하고 말한다. 신이 이번에 입조한 것은 한동의 제후들과 함께 초나라의 공적을 칭송하고 또 그들이 아니면 사나운 오랑캐를 진압할 수 없기 때문에 초나라에 왕호를 내려주십사 청하러 왔나이다. 이 말을 들은 주완왕은 크게 꾸짖으며 이를 허락지 않았다. 이 소식을 들은 웅통은 분연히 우리 선인 유군께서 주문왕 주무왕을 보좌한 공로로 머나먼 보잘것없는 이 나라를 받으셨다. 이제 이 지역이 개척되고 백성들이 늘고 오랑캐들이 모두 신하로서 복종하게 되었건만 천자는 우리의 위를 올려주지 않는구나. 이는 천자가 상을 줄 줄 모르는 것이고 적나라 놈들이 왕의 어깨를 화살로 쏴도 토벌하지 않으니 이는 벌도 줄 줄 모르는 처사다. 상벌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면서 무슨 왕노릇을 하는가. 일찍이 우리 성군 웅고께서 왕호를 쓰신 일도 있다. 주에서 주기를 기다릴 것 없이 과인은 이제부터 성군께서 쓰시던 왕호를 다시 쓰겠노라 하고 스스로 초무왕이라 했다. 초무왕은 수나라와 다시 동맹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주완왕은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크게 노했으나 그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로부터 주왕실은 더욱 약해지고 초는 더욱 강성해졌다. 웅통이 죽은 뒤 아들 웅자가 왕위를 계승했다. 웅자는 도읍을 영으로 옮기고 중국 침범의 기회를 노렸다. 주완왕의 군대를 물리친 뒤 정장공은 공자원의 공로를 높이사 여급을 거성으로 주었다. 그 밖에 싸움에서 공로를 세운 다른 대부들에게도 각각 상을 주었다. 다만 축담의 공로는 모른 채 했다. 이에 분개한 축담이 직접 정장공에게 가서 불평을 말했다. 정장공은 천자를 쏘아 맞춘 사람에게 상을 주면 세상 사람들이 과인을 비판할 것이 아니겠소 하고 대답했다. 축담은 이 말을 듣고 너무 분하고 원통하여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등창이 나서 죽어버렸다. 그가 죽은 뒤 정장공은 그 유족에게 많은 비단과 곡식을 주어 후히 장사 지내도록 했다. 주완왕 19년 여름 그해 봄부터 앓기 시작한 정장공은 아예 병석에 누웠다. 정장공은 제족을 병상 옆에 불러 의논한다.
과인의 아들 11명 중에서 세자홀 이외에도 공자, 돌, 미, 의가 모두 기골이요. 특히 돌은 재주와 지혜가 출중하여 그들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요. 그 밖의 아들 중 셋은 끝을 잘 맞히기 어려운 상을 가졌소. 여러모로 생각하여 과인은 돌에게 군의를 전하려 하는데 경은 어찌 생각하오? 제족은 경솔히 대답할 수 없어 한동안 생각하다 아랜다. 원비의 소생인 홀은 적자이며 장자로서 오래도록 세자 위에 있었사옵니다. 또 큰 공도 여러 차례 세웠기 때문에 백성들이 믿고 따르는 터이옵니다. 그런데 이제 만일 적자를 패하고 서자를 세운다면 신은 감히 명을 받을 수 없나이다. 정장공은 한참 후에 말한다. 돌은 결코 낮은 지위에 만족하고 있을 성미가 아니오. 만약 홀을 꼭 군위에 세운다면 돌을 외가로 보내는 것이 좋겠소. 제족은 간단히 대답한다. 속담에 자식을 아는 데는 아비만한 이가 없다 하오니 주공께서 생각하신 대로 하시옵소서. 정장공이 길이 탄식한다. 우리 정나라도 이제부터 시끄러워지겠구나. 마침내 결심을 굳힌 정장공은 아들 돌을 불러 외가인 송나라에 가서 살게 했다. 그해 5월에 정장공은 나라의 앞니를 근심하며 세상을 떠났다. 정장공이 죽자 세자홀이 군위에 올랐다. 그가 바로 정소공이다. 정소공은 대부들을 시켜 각국에 문흑해 했다. 제족도 사신이 되어 송나라에 갔는데 이는 공자 돌의 태도를 내탐하기 위해서였다. 공자 돌의 생모는 송나라 옹씨의 딸로 그 이름이 옹길이다. 옹씨 종족은 예부터 송우 밑에서 많은 벼슬을 지냈으므로 송장공은 옹씨 일가를 신임했다. 그 부친에게 쫓겨난 것과 다름없는 신세가 되어 외가에 있게 된 공자돌은 어머니 옹기를 그리워하여 늘 옹씨들과 더불어 정나라로 돌아갈 일만 상의했다. 그래서 옹씨는 송장공에게 공자돌의 처지를 아뢰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정나라로 돌아가도록 힘써달라고 청했다. 그때마다 송장공은 계책을 마련해 줄 테니 염려 말라고 말했다. 그럴 즈음 정나라 제족이 송나라에 도착했다. 송장공은 기뻐하며 돌이 정나라로 돌아가고 못 돌아가고는 제족에게 달렸다. 하고는 남궁 장만을 시켜 궁중에 무사를 매복시켜 놓고 제족을 불러들였다. 이런 사실을 알 리 없는 제족은 궁으로 들어가 송장공에게 예를 드렸다. 예가 끝나자 매복하고 있던 무사들이 일시에 뛰어나와 제족을 결박했다. 제족이 큰 소리로 외친다. 외신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송장공은 빙그레 웃으며 할 말이 있으면 군부에 가서 하라 하고 내전으로 들어가 버렸다. 제족은 그날로 군부에 감금되었다. 무사들이 주의를 굳게 지키니 달아나려 해도 그 틈이 없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어야 태제 화독이 술병을 들고 친히 군부에 와서 제족을 위로했다.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몰라 궁금하던 차였으므로 제족은 반가워하며 묻는다. 우리 주공께서는 나를 귀국에 보내어 수호하려는 것뿐이오. 아무 죄도 범한 일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송호께서 화를 내시게 되었는지 똑똑히 말해주오. 화독이 대답한다. 지금 귀국의 공자 돌이 본국에서 쫓겨나 외가에 있는 우리 송나라에 와서 숨어 살다시피 하고 있는데 우리 주공께서는 그 정상을 불쌍히 여기고 있어. 더구나 이번에 즉위한 세자홀은 나약하여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이오. 그대가 만약 홀을 폐위시키기만 하면 우리 주공은 언제라도 귀국과 수호할 것이오. 그러니 잘 알아서 처리하시오. 이에 제족이 말한다. 우리 주공은 성군의 명을 받고 즉위하신 분이오. 신하로서 주공을 폐위시킨다면 천하제후들이 내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화독은 능글맞게 제족의 귀에다 입을 대고 속삭인다. 그대도 알겠지만 우리 주공도 내가 전 주공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즉위할 수 있었소. 그러니 그대도 한번 결단을 내려보시오. 우리 주공께서 말썽이 나지 않게 잘 돌봐주실 것이오. 제족이 이마살을 잔뜩 찌푸린 채 대답을 하지 않자 화독은 대뜸 표정을 바꾸며 위협하는 어조로 말한다.
그대가 끝까지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 주공께서는 남궁장만을 대장으로 삼아 병거 600승을 거느리고 공자돌과 함께 정나라를 칠 작정이요. 정나라를 향해 출동하는 날 우리는 그대를 이 군부에서 참하기로 하였소. 그러니 내가 그대를 만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인 듯하오. 제족은 겁에 질려 어쩔 수 없이 응낙했다. 화독이 요구한다. 우리 말대로 하겠다면 여기서 맹세하시오. 제족은 고개를 숙이고 맹세한다. 공자도를 정나라 군주로 세우지 못한다면 천지신명이요. 내게 벌을 내리소서. 화독은 곧장 송장공에게 가서 제족이 명령에 순종하기로 맹세했음을 보고했다. 이튿날 송장공은 공자도를 밀실로 불러 말한다. 과인은 옹씨에게 언약한 바도 있고 하여 그대를 정나라로 돌려보내려 하오. 정나라 사신 제족을 군부에 감금한 것도 그대를 위해서였소. 이 대사는 제족이 아니면 성취시킬 수 없으니 과인이 그를 불러 맹세를 시키겠소. 송장공은 제족과 옹씨를 불러 공자호를 폐위시키고 공자도를 군위에 세울 계책을 설명하고 세 사람이 피를 마시며 맹세케 하였다. 송장공이 공자돌에게 강요한다. 일이 성취되거든 정나라성 3개와 백옥 100쌍과 황금 1만일 그리고 해마다 곡식 3만 종을 보내주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서약서까지 쓰게 했다. 제족도 서약서에 서명하고 공자돌은 군위에 오르기도 전에 송나라 요구를 다 승낙했다. 송장공은 다시 공자돌에게 앞으로의 정나라 정사는 모조리 제족에게 맡기라고 분부했다. 송장공이 이번엔 제족에게 명한다. 그대에게 여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공자돌의 외가인 옹씨의 아들 옹교와 통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소. 이번에 옹교와 함께 정나라로 가서 그대의 여식과 혼례시키고 그대의 사위인 옹교에게 정나라 대부벼슬을 주도록 하오. 제족은 이 요구 역시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였다. 마침내 공자돌과 옹교는 장사꾼처럼 꾸미고 제족의 수레를 따라 정나라로 갔다. 그들이 귀국한 날짜는 9월 초하룻 날이었다. 제족은 공자돌과 옹교를 자기 집에 숨겨두고 병을 핑계로 조례에 나가지 않았다. 이에 여러 대부들이 문병을 왔다. 제족은 대부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장사 100명을 벽장 속에 매복해 두었다. 여러 대부들이 내실로 들어가 보니 제족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의관까지 정제하고 있었다. 대부들이 놀라 묻는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으시면서 왜 입주하지 않으셨소? 제족이 대답한다. 내 병은 신병이 아니고 나라병이요. 우리 성군께서 공자도를 송나라로 보낼 때 송우에게 여러 가지로 당부한 말씀이 있다 하오. 그래서 지금 송우는 장수 남궁장만에게 병거 600승을 주어 우리 정나라를 토벌하고 공자도를 군위에 세우겠다고 합디다. 장차 그 대군을 어찌 방비하리요. 여러 대부들은 이 뜻밖의 말에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감히 대답을 하지 못한다. 제족이 다시 말한다. 이 국난을 막을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소. 그것은 주공을 폐위시키는 일이요. 여러분의 뜻은 어떠하오? 속히 결정하시오. 지난날 상경벼슬에 오를 것을 세자홀이 간하여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이 있다 하여 그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던 고거미가 옆에 차고 있던 칼을 어루만지며 말한다. 상공의 말씀은 참으로 사직을 위한 큰 복이요. 우리는 새로 군위에 오르실 분을 뵙고 싶소. 여러 대부들이 고고미와 제족이 미리 약속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었으나 벽장 속에서 인기척이 나는 바람에 겁이 덜컥나 모두 고고미에게 찬동했다. 이에 제족은 공자도를 내실로 불러 윗자리에 앉혔다. 제족과 고고미가 먼저 절하자 대부들도 어찌할 수 없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일시에 바닥에 엎드려 절했다. 미리 표장을 써두었던 제족은 먼저 자기 이름을 쓰고 대부들에게 일일이 서명하게 했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 그 연명장을 궁으로 보냈다. 그 내용은 송나라가 대군을 거느리고 정나라를 토벌하여 공자도를 군위에 모시려 하니 이하 서명한 신하들은 주공을 섬기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궁으로 보낸 그 연명장 속엔 제족의 비밀서신이 끼어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공이 군위에 오른 것은 실로 성군의 뜻이 아니오라 신이 주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송우는 신을 감금하고 공자도를 군위에 모시도록 맹세하라고 위협했사옵니다. 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주공께 아무런 이득이 없을 것을 알고 이미 그들의 요구를 승낙하였습니다. 송나라에서 대군을 일으켜 우리나라로 쳐들어올 것이라 하자 모든 신하들은 송의 강세를 두려워하여 공자도를 영접하기로 결정했사옵니다. 주공께서는 이러한 대세를 따르사 잠시 군위를 떠나옵소서. 신이 기회를 보아 다시 보게 하시도록 도모하겠나이다. 정소공은 연명장과 제족의 비밀서신을 읽고 자신의 고립된 처지를 알았다. 그는 내전에 들어가 규비와 울며 작별하고 위나라로 달아났다. 때는 9월 기해일이다. 제족이 공자도를 받들어 군위에 모시니 그가 바로 정여공이다. 그 뒤 제족은 궁중 모든 일을 도맡아 결제했고 송나라에서 데려온 옹규를 자기 딸과 결혼시킨 후 대부직에 임명했다. 백성들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쉽게 복종했으나 공자미와 공자의는 불만스러웠다. 하지만 정여공을 두려워하여 공자미는 채나라로 공자의는 진나라로 각각 도망쳤다. 송장공은 공자돌이 군위에 올랐다는 기별을 받고 사신을 보내 치하했다. 10일 탐내 구병. 송장공은 사신을 보내 정여공의 주기를 치하하는 동시에 전날 약조한 대로 정나라의 새 성과 백벽과 황금, 곡식을 보내라고 했다. 정여공이 제족을 불러 상의하니 제족이 계책을 아랜다. 아직 즉위한 지 오래지 않아 인심도 안정되지 못한 이때에 땅을 타국에게 떼어주면 백성들이 원망하여 변이 생길 우려가 있사옵니다. 하오니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우선 세성 대신으로 공물을 바친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백벽과 황금은 언약한 것의 3분의 1만 보내고 매년 바치기로 한 곡식은 내년부터 보내겠다고 은근한 언사로 애원하옵소서. 정여공은 제족의 말대로 간곡한 말로 사죄하는 서신을 쓰고 우선 백벽 30쌍과 황금 3,000일을 송나라 사신에게 주어 보냈다. 송나라 사신이 bun국으로 돌아가 송장공에게 보고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신에 있다 하며 세성 대신의 곡식은 겨울에나 헌납하겠다 하옵니다. 이에 송장공은 크게 노하여 죽을 목숨을 내가 살려주었고 또 가난하고 어려울 때 내가 부귀를 주었다. 지금 그놈이 차지한 것도 따지고 보면 다 공자홀의 재산인데 제놈이 무엇이 아까워 이토록 인색하게 군다는 것이냐 하고 즉시 정나라로 사신을 보내 서약한 내용대로 실행하기를 재촉하고 또 세성을 원할 뿐 대속하는 공물은 원치 않는다고 위협했다. 제족이 정장공에게 아랜다. 송우는 지난날 우리나라로 도망와서 목숨을 부지하다가 성군의 은덕을 입어 군위에 앉았건만 그에 보답할 일이 없는 배은망덕한 자이옵니다. 이제 주공을 군위에 세운 공을 믿고 너무 지나치게 재물을 탐하고 또 언사가 무례하니 더 이상 청종하면 안 되옵니다. 명을 내려주시면 신이 제나라와 노나라에 가서 이 일을 원만히 주선해달라고 부탁하겠나이다. 정여공이 근심스럽게 말한다. 그 두 나라가 과연 우리를 위해 힘써줄는지 모르겠구려. 제족이 대답한다. 왕년에 우리 성군께서 허나라 송나라를 정벌할 때도 제나라 노나라는 우리를 도왔나이다. 제나라는 우리와 별로 자별한 사이가 아니나 노후로 말할 것 같으면 그가 지금 군위에 있는 것이 다 우리 성군께서 이루신 공이옵니다. 하오니 노나라는 분명 우리를 위해 힘써줄 것이옵니다. 그럼 그들에게 일러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계책은 무엇이오? 당초에 화독이 주군을 죽이고 지금 송으로 있는 공자빙을 군위에 세웠을 때 우리 성군과 제나라 노나라는 뇌물을 받고 그 사건을 묵인했나이다. 그때 노나라는 고의 큰 가마솥을 받았고 우리나라는 종묘에 제사 지낼 때 쓰던 제기를 받았나이다. 이제 제나라와 노나라로 사신을 보내 송우의 무리한 요구를 호소하고 그때 받았던 제기를 송나라로 돌려보내면 송우도 지난날의 자기 소행을 기억하고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못할 것이옵니다. 이 말을 들은 정여공은 크게 기뻐하며 경의 계책을 들으니 과인은 비로소 악몽에서 깬 듯하오.
하고 즉시 사신을 선정하여 많은 예물을 갖추어 제나라와 노나라로 보냈다. 그들은 각기 맡은 바 나라로 가서 정나라의 새 군주가 즉위했음을 알리고 송장공이 배은망덕하게도 자꾸 뇌물을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노왕공은 사신의 말을 듣고 웃으며 말한다. 지난날 송장공이 즉위한 뒤 우리나라에 준 뇌물은 큰 가마솥뿐인데 저희들은 정나라에서 구슬과 황금 등 많은 뇌물을 받고도 만족스럽지 않은 모양이구나. 과인이 친히 송나라에 가서 정나라를 위해 화해를 청하겠노라. 정나라 사신은 살해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한편 제나라에 갔던 사신은 좀 다른 대우를 받았다. 제희공은 지난날 오랑캐를 무찌르는데 큰 공을 세운 공자홀에게 둘째 딸 문강을 출가시켜 인연을 맺으려고 힘썼던 일이 있었다. 비록 공자홀이 굳이 사양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진 못했으나 제희공은 아직도 그에게 호감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정나라가 홀을 폐위시키고 공자도를 군위에 세웠으니 자연히 제희공의 얼굴에는 못마땅한 기색이 떠올랐다. 제희공은 정나라 사신을 향해 홀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폐위시켰는가? 지금 그대들이 군위에 세웠다는 군우 또한 허물이 없지 않다. 과인은 장차 여러 제후들을 거느리고 정나라로 가겠노라 하며 예물도 받으려 하지 않았다. 결국 정나라 사신은 헛수고만 하고 귀국하여 정려공에게 이 사실을 고했다. 정려공은 크게 놀라 제족에게 묻는다. 제희공이 이토록 우리를 책망하니 필경 싸움이 있을 것이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이에 제족은 태연히 대답한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가 그들이 오면 맞서 싸우면 되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한편 노왕공은 공자유를 송나라로 보내 서로 만나기를 청했다. 송장공이 대답한다. 노후께서 하실 말씀이 있어 만나자 하시니 과인이 노나라 경계까지 가겠소. 노후께서 일부러 멀리 오실 것은 없소. 공자유는 귀국하여 부군에게 송우의 말을 전했다. 그런즉 노후는 다시 송나라로 사신을 보내 부종 땅에서 만날 것을 제의했다. 때는 주한왕 20년 9월이었다. 송장공과 노왕공은 부종에서 만났다. 노왕공이 송장공에게 말한다. 이번에 귀국에서 정나라를 여러 가지로 돌봐준 데 대해 과인이 대신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 그런데 지금 정나라 재정 형편이 궁색한 것 같으니 이왕 돌봐주는 김에 좀 더 실정을 헤아려 주시오. 송장공은 비로소 노후가 만나자고 한 이유를 깨달았다. 과인이 정나라 군주에게 은혜 베푼 것은 계란을 품어 부화시킨 데 비유할 수 있을 것이오. 더구나 과인이 애당초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우리의 수고에 보답하겠다고 선뜻 서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맹세를 저버리니 어찌 괘씸한 생각이 안 들겠소. 노왕공이 타이른다. 정나라 군주에게 기국이 베푼 은혜를 그가 어찌 잊었겠습니까? 단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고가 넉넉지 못해 언약을 못 지켰다고 하더이다. 그러니 언약대로 일시에 완납할 수는 없지만 숨을 돌리는 대로 차차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과인이 이 일을 보장하겠소. 금과 구슬은 창고에 없다 할 수 있으나 성셋은 왜 내놓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면 될 것도 실천에 옮기지 않고 있으니 다음날 과인이 다시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노후는 아무 말씀 마시고 과인을 위해 힘써 주시오. 끝내 송장공이 고집하는 것을 보고 노왕공은 불쾌하게 생각하며 본국으로 돌아갔다. 노왕공은 귀국하자마자 공자유를 정나라로 보내 송장공이 아무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고 알렸다. 얼마 후 정나라 대부 옹규가 노나라로 왔다. 옹규가 지난날 송나라에서 뇌물로 받은 제기를 노왕공 앞에 놓고 말한다. 이 물건은 본래 송나라에서 보내온 것이나 우리 주군은 감히 간직하기 송구스럽다 하여 송나라에 반환하고 성셋을 대신하고자 하옵니다. 그리고 백벽 30쌍과 황금 2000일도 더 보내기로 했사옵니다. 그러니 황공한 청이 오나 이 물건들을 군우께서 송나라에 전해주셨으면 하옵니다. 노왕공은 마음이 안 내켰지만 인정상 거절할 수가 없어 정나라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노왕공은 다시 곡부 땅에 가서 송장공을 만나 정백을 대신하여 그 뜻을 전하고 백벽과 황금을 내놓았다.
그러나 송장공은 치하하는 말도 없이 단지 성셋은 언제 받을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노환공이 말한다. 정백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강토를 사사로운 은혜 갚는 데 쓸 수 없다면서 그 대신 한 가지 물건을 바치겠다고 하더이다. 그것은 성셋과 대등한 물건이요. 이윽고 비단부자기에 쌓인 물건이 송장공 앞에 놓였다. 좌우 신하들이 풀어본즉 예의 제기가 나타났다. 그것을 본 송장공은 곧 낯빛이 달라졌으나 시침을 떼고 묻는다. 이게 무엇이오? 노환공은 송우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면서도 제기의 내력을 자세히 설명했다. 지난 일이 들춰지자 송장공은 두 뺨을 붉혔다. 잘 기억나진 않지만 후에 부고 맡은 신하에게 물어보겠소. 이때 한 신하가 송장공에게 연백이 왔음을 보고했다. 송장공은 곧 연백을 청하여 노환공과 상면시켰다. 연백이 송장공에게 호소한다. 우리나라는 제나라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들의 위협을 받고 있사옵니다. 청컨대 기국이 알선하여 제나라와 우호를 맺고 사직을 보존할 수 있다면 그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사옵니다. 송장공은 그 청을 받아들였다. 노환공이 송장공에게 말한다. 제나라는 기나라와 대대로 원수간이므로 일찍부터 이를 칠 생각이었습니다. 이번에 송나라에서 연나라를 위해 제나라와 우호를 맺도록 힘써 주신다면 과인은 기나라를 위해 제나라와 교섭해서 모든 나라가 화평하게 살 수 있도록 힘써 보리다. 이리하여 새나라 군우는 곡구에서 결명했다. 노환공이 본국으로 돌아와 가을 겨울을 다 보내도록 송나라에서는 아무런 회답이 없었다. 그럴 즈음 정나라에서 또 사신이 왔다. 송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다시 사신을 보내 속히 약속한 물건을 보내라고 조릅니다. 군우께서는 우리 정나라를 불쌍히 생각하셔서 한 번만 더 송우를 만나 잘 주선해 주십시오. 노환공은 정나라를 동정하여 한 번 더 송장공을 만나보겠노라 약속했다. 그리고 다시 송나라로 사신을 보내 허구 땅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으나 송장공은 지정한 날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 대신 송나라 사신이 송장공의 정가를 가지고 왔다. 우리 주공께서 송과 정은 서로 언약한 바가 있으니 군우께선 관여하시지 말라고 하셨나이다. 노환공은 크게 노하여 큰 소리로 말한다. 보통 사람이라도 탐욕하면 신의를 잃거늘 하물며 한나라의 군주일진데 더 말할 것도 없도다. 그 길로 정나라로 간 노환공은 무부 땅에서 정료공과 만나 군사를 일으켜 함께 송나라를 치기로 합의했다. 한편 송장공은 사신으로부터 노환공이 크게 노했다는 말을 듣고 서로 의족해 지내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제희공이 정나라의 청을 거절했을 뿐 아니라 공자도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송장공은 공자유를 불러 제희공에게 전할 말을 자세히 일러주었다. 너는 제나라에 가서 우호를 정하고 공자돌이 우리 송나라의 은혜를 저버린 사실을 낱낱이 호소하여라. 그리고 제나라와 함께 배은망덕한 공자도를 징벌하고 공자호를 복위시키고 싶다고 전하여라. 아울러 제나라와 연나라가 서로 화평하게 지내길 바란다는 부탁도 해야 한다. 공자유는 송장공의 분부를 받고 즉시 제나라로 떠났다. 그러나 공자유가 채 돌아오기도 전에 변방을 수비하던 관리가 정나라 노나라의 군대가 연합해 쳐들어오고 있음을 알렸다. 송장공은 크게 놀라 대부들을 소집하고 상의했다. 공자 어열이 간한다. 군대의 강약은 싸우는 명분에 따라 달라지옵니다. 우리는 정나라 재물을 지나치게 탐하였고 또 노나라의 호의마저 저버렸나이다. 정나라 노나라는 얼마든지 떳떳하게 내세울 말이 있으니 우리 쪽에서 사죄하고 화평을 구하는 것이 상책일 줄 아옵니다. 이에 남궁장만이 반대한다. 적군이 벌써 성 아래까지 와 있는데 화살 한번 쏘아보지 않고 사죄할 수는 없소이다. 이렇게 약한 면을 보이고서야 어떻게 나라의 위신을 세울 수 있겠나이까. 태제 화독이 아랜다. 장만의 말이 지당하옵니다. 송장공은 어열의 간언을 듣지 않고 남궁장만을 대장으로 삼고 맹획을 선봉으로 삼아 병거 300승을 출동시켰다. 노환공은 정료공과 함께 수레를 타고 지인 앞에 나아가 싸우기에 앞서 송장공에게 할 말이 있으니 나오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송장공은 마음에 부끄러운 바가 있어 병이라 핑계하고 나가지 않았다. 이때 남궁장만은 멀리 2개의 수놓은 수레 덮개가 바람에 펄럭이는 것을 보고 그 안에 2나라 군주가 타고 있음을 짐작했다. 남궁장만이 맹획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한다. 오늘 공을 세우지 않으면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리겠느냐. 저기 보이는 2 수레 속에 2나라 군주가 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대의 솜씨를 발휘하도록 하라. 맹획은 즉시 혼철 정강모를 비스듬히 들고 수레를 몰아 내달렸다. 노나라 정나라의 군주는 달려오는 적장의 형세가 흉맹함을 보고 뒤로 약간 물러섰다. 그와 동시에 좌우에서 2 장수가 나왔다. 하나는 노나라 공자 이기요, 다른 하나는 정나라의 원본이었다. 그들은 앞으로 달려오는 적장을 가로막고 큰 소리로 성명을 묻는다. 적장이 계속 달려오며 대답한다. 나는 송나라 선봉 맹획이다. 원본이 웃으며 이름 없는 졸개가 감히 내 칼을 더럽히려느냐. 속히 돌아가서 너희 장수나 내보내라. 내 그와 사생결단을 하리라. 하니 크게 노한 맹획은 창을 비껴들고 원본을 찌르려 했다. 원본이 이를 막으며 접전하는데 공자익이 노나라 군사들을 거느리고 맹획을 에워싸기 시작했다. 맹획이 공자익과 원본을 상대로 싸우는데 조금도 두려워하는 빛이 없자 노장 진자와 양자, 정장 담백이 일제히 맹획에게 달려들었다. 이윽고 양자가 쏜 화살이 맹획의 오른쪽 어깨를 간통해 결국 그는 사로잡히고 말았다. 남궁장만은 맹획의 패전 사실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다. 맹획을 되찾지 못한다면 내 무슨 면목으로 성에 돌아가리. 그는 즉시 장자 남궁우를 불러 병거 30승을 몰고 나아가 싸움을 도두라고 명했다. 싸우다가 거짓 패한 채 하고 적군을 소문까지만 유인하면 그 다음은 자기가 맡겠다고 했다. 부친의 명을 받고 출전한 남궁우가 호통을 친다. 정나라 공자돌, 이 배은망덕한 놈아. 죽을 곳을 찾아 스스로 이곳까지 왔으면 어찌 속히 항복을 하지 않느냐. 이 소리를 듣고 한 정나라 장수가 진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는 젊은 남궁우를 얕보고 즉시 달려들었다. 2 사람이 싸운 지 수합에 이르렀을 때 남궁우는 슬며시 병거를 돌려 달아났다. 정나라 장수는 남궁우를 생포할 욕심에 급히 따르다 어느새 서문 가까이까지 갔다. 그때 갑자기 요란스러운 포성이 울렸다. 그제야 정나라 장수는 뒤를 돌아보았다. 남궁장만이 뒤에서부터 차례로 정나라 군사를 치고 있었다. 도망치던 남궁우도 병거를 돌려 쳐들어왔다. 정나라 장수는 남궁우를 향해 연거푸 활을 쏘았다. 그러나 명중하지 않자 차츰 당황했다. 그럴 때 남궁장만이 쏜살같이 정나라 장수의 병거에 뛰어올라 한 손으로 그를 들어올려 밖으로 내던졌다. 한편 정나라 장수 원본은 본영의 편장이 단신으로 적을 뒤쫓아갔다는 보고를 듣고 실수가 있을까 염려하여 담백과 함께 대군을 거느리고 전진했다. 원본과 담백이 달려가자 송나라 성문이 활짝 열리며 태제 화독이 친히 대군을 영솔하고 그들 앞을 기세 좋게 가로막았다. 이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노나라 공자익도 부장들을 거느리고 싸움을 도우러 달려갔다. 이리하여 양편 군사는 서로 어울려 횃불까지 켜들고 싸웠는데 닭이 울 무렵에야 가까스로 흩어졌다. 이 싸움으로 송나라는 매우 큰 손해를 입었다. 남궁장만이 사로잡은 정나라 장수와 맹획을 서로 교환하자고 청했다. 이에 송장공과 정여공은 모두 허락했다. 이튿날은 포로가 된 2나라 장수를 교환한 다음 싸우지 않고 쉬었다. 한편 송나라 공자유는 제나라에 도착하여 제희공에게 부친 송장공의 뜻을 전했다. 제희공은 머리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과인이 공자도를 미워한 것은 사실이나 온수지간인 기나라 때문에 정나라에까지 손댈 겨를이 없구려. 만일 이번에 과인이 기나라를 치는데 송나라가 도와준다면 과인도 기국이 정나라를 칠 때 기꺼이 군사를 출동시키겠소. 공자유는 제희공에게 제배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노환공과 정여공은 군영에 앉아 송나라를 공격할 계책을 의논하고 있었다. 그때 기나라 사신이 급보를 가지고 왔다 하여 불러들이자 국서를 바쳤다.
제나라가 기나라를 침범하여 그 사세가 위급하니 급히 군사를 보내 구해달라는 사연이었다. 국서를 읽고 크게 놀란 노환공이 정여공에게 말한다. 기나라에서 이렇듯 급히 군사를 청하니 부득이 가서 구원하지 않을 수 없구려. 아직 송나라성을 함락시키진 못했으나 우선 회군하도록 합시다. 송우도 이쯤 혼났으니 다시는 뇌물을 탐해 귀찮게 굴지 않을 것이요. 이에 정여공이 대답한다. 군우께서 군사를 돌려 기나라를 구원하러 가신다면 과인도 군사를 거느리고 함께 가겠습니다. 노환공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전령을 내려 곧 회군할 준비를 하게 했다. 마침내 노아정 두 나라 군우는 군사를 거느리고 기나라를 향해 떠났다. 노환공이 30리가량 앞서가고 정여공은 혹 송나라 군사에 추격이 있을까 염려하여 간격을 두고 나아갔다. 적군이 모두 회군하여 기나라를 향해 떠났다는 보고를 들은 태제 화독이 아랜다. 제나라에서 우리가 정나라를 토벌할 때 도와주겠다고 허락한 이상 우리도 역시 제나라를 도와 기나라를 쳐야 하옵니다. 남궁장만이 말한다. 신이 가기를 원하나이다. 송장공은 남궁장만에게 병거 200승을 내주고 맹액을 선봉으로 삼아 주야로 달려가 제나라 군사를 돕게 했다. 한편 제희공은 지난날 회맹에서 약조한 바대로 위나라에 원조를 요청했고 아울러 연나라 군사도 징발하려 했다. 위나라에서 군사를 보내 제나라를 도우려 했을 때 병중이던 위송공이 세상을 떠났다. 위송공에 이어 세자 사기 군위에 올랐다. 이가 바로 위해공이다. 위해공은 비록 상중이긴 하지만 감히 거절할 수 없어 병거 200승을 보냈다. 연나라 군주는 항상 제나라의 존재에 위협을 느끼던 차에 제희공이 군사를 청하자 비위를 맞춰준 뒤 우호관계를 맺으려고 친히 군대를 영솔하고 참가했다. 제나라, 위나라, 연나라의 대군이 쳐들어오자 기나라 제후는 감히 대항할 생각을 못했다. 단지 성문을 굳게 닫고 지키며 구원병을 기다릴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신하가 급히 들어와 기후에게 아랜다. 지금 노환공과 정여공이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왔사옵니다. 기후는 이 보고를 듣고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성 위에 올라가 노군과 정군을 바라보며 곧 영접할 준비를 했다. 이때 노환공은 성 밖에 진을 치고 있는 제희공을 만나 말한다. 기나라와 우리는 대대로 혼인한 사이입니다. 듣자오니 옛날에 기나라가 기국에게 죄를 지었다 하기에 과인이 대신 친히 사죄를 청하러 왔나이다. 이에 제희공이 말한다. 우리 선조 애공은 지난날 기나라의 참소로 주에 붙들려가 펄펄 끓는 가마솥에 빠져 돌아가셨소. 그로부터 과인의 대까지 8대를 내려오도록 아직 그 원수를 갚지 못했소. 군우와 기나라는 선조 때부터 서로 통원한 사이라니 그들을 돕겠다면 그렇게 하오. 과인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조상의 원수를 갚을 결심이오. 오늘에 이르러서는 그들의 사이에 다만 싸움이 있을 뿐이오. 오늘에 이르러서는 그들과의 사이에 다만 싸움이 있을 뿐이오. 이 말을 듣고 노환공은 크게 노하여 공자 이그로 하여금 나아가 싸우게 했다. 이에 제희공도 공자 팽생에게 공자이과 맞서 싸우라 명하니 노나라의 진자, 양자 두 장수도 힘을 합해 팽생과 싸웠다. 이때 제나라와 노나라 간의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위와 연 두 나라도 즉시 달려나가 제군을 도왔다. 노군의 형세가 몰리는 판인데 뒤떨어져 오던 정나라 대군이 도착했다. 정나라 장수 원본은 담백과 함께 모든 장수를 거느리고 제희공의 본영을 엄습했다. 그러자 기후 역시 아오 영계에게 일지군을 이끌고 나가 싸움을 돕게 했다. 함성이 천지를 진동하니 제나라 공자 팽생도 약간 뒤로 물러섰다. 마침내 6나라의 군사가 서로 어우러져 죽고 죽였다. 노환공은 한창 싸우다가 우연히 연백을 보고 큰 소리로 꾸짖는다. 연백아, 지난날 곡고에서 송나라, 노나라, 연나라가 맹세한 것을 잊었느냐? 맹세하고 입술에 바른 피가 마르기도 전에 맹약을 위반하기에 과인은 송을 토벌하고 왔다. 그대도 역시 송우의 못된 버릇을 본받는 것인가? 이래서야 어디 나라의 앞일을 멀리 내다본다 할 수 있겠는가?
연백은 이 말을 듣고 스스로 신의를 지키지 못했음을 부끄러이 여겨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패전을 구실로 슬그머니 도망치고 말았다. 위나라 군대는 내세울 만한 대장이 없어 먼저 무너졌고 제나라 군사 또한 패하니 시체는 들을 덮고 그 피는 흘러 개울을 이루었다. 이 싸움에서 제나라의 공자 팽생은 화살을 맞고 거의 죽게 되었다. 이때 송나라 군사가 당도하니 노나라 정나라의 군주는 일단 군사를 거두었다. 송나라 군사가 미처 숨을 돌리기도 전이었다. 일단 군사를 거두었던 노나라와 정나라는 송군이 진을 세울 시간을 주지 않고 각기 일지군을 보내 기습했다. 그리하여 송군은 오자마자 대패하여 달아났다. 제나라, 위나라, 연나라는 패잔병을 수습하여 각기 본국을 향해 떠나갔다. 제희공은 떠나기에 앞서 기성을 돌아다보며 맹세한다. 내가 있는 한 기는 이 세상에서 멸망할 것이요. 만일 기가 이 땅 위에 있다면 내가 없어질 것이다. 결코 이 하늘 아래 둘이 함께 있을 수는 없다. 위기를 모면한 기나라 군주는 노환공과 정효공을 영접하여 크게 잔치를 베풀고 군사들에게는 상을 내렸다. 영계가 나아가 아랜다. 이번에 제후는 패하고 돌아갔으나 우리 기나라에 대한 원한은 더욱 골수에 사무쳤을 것입니다. 지금 다행히 두 군우께서 왕림하셨사오니 이 기회에 소국의 보존지책을 알려주십시오. 노환공이 대답한다. 그것은 후일 서서히 도모하도록 합시다. 이튿날 노환공과 정효공은 기나라를 떠났다. 기후는 30리 밖까지 출성하여 두 군우를 전송하며 눈물을 흘렸다. 노환공이 귀국하자 정효공은 또 사신을 보내 지난날 무부 땅에서 맹세한 정의를 말하고 앞으로 더욱 화친하게 지내기를 청했다. 이로써 노나라와 정나라가 한패가 되고 송나라와 제나라가 한패가 되었다. 한편 제희공은 기나라와의 싸움에서 패한 분을 사귀지 못해 시름시름 앓다가 병세가 위독해지자 세자제하를 병상으로 불렀다. 기나라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원수의 나라다. 그러니 기를 멸망시키는 자라야 조상에 대한 효를 다한다고 할 수 있다. 내가 죽은 다음 내가 위를 계승하면 이 일을 첫째로 삼아라. 만약 이 원수를 못 갖는다면 내 사당에 들어서지도 말아라. 세자 제하는 머리를 조아리며 그 분부를 받았다. 제희공은 다시 이중년의 아들 무지를 불러 제하에게 절을 하게 하고 너의 부친은 나의 친동생이다. 내 효력이라곤 세자 제하 하나뿐이니 내가 잘 돌봐주어라 하고 부탁한 다음 운명했다. 모든 대부들은 곧 세자 제하를 군위에 올려 모셨다. 그가 바로 제양공이다. 한편 송장공은 정나라에 대한 증오가 골수에 사무쳐 그간 정나라에서 받은 백벽과 황금을 모조리 제나라, 치나라, 위나라, 진나라 등 네 나라의 뇌물로 바치고 원조를 청했다. 이에 제나라는 국상을 치른 지 얼마 안 되었으므로 대부 옹tum이 병거 150승을 영솔한 채 도우러 왔다. 채나라와 위나라도 각각 장수를 보내 송나라가 정나라 치는 것을 도왔다. 정효공은 송나라가 여러 나라 군사와 합세하여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 맞서 싸우려 했다. 상경 제족이 간한다. 안 될 말씀이옵니다. 대국인 송이 전력을 다하여 쳐들어오는 중인데 만일 그들과 싸우다 실패하는 날엔 사직도 보존하기 어렵나이다. 또 다행히 승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원한을 사게 되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편안한 날이 없을 것이옵니다. 그 말을 듣고 정효공이 망설이고 있는데 제족은 곧 영을 내려 백성들에게 성을 굳게 지키라 일렀다. 만일 싸움을 청하는 자가 있으면 엄벌에 처한다는 지시를 내렸다. 송장공은 대군을 거느리고 정나라 성을 공격했다. 그러나 성문을 굳게 닫은 채 싸움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서 동쪽 교회로 가서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파괴했다. 그래도 정나라 군사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송군은 드디어 성문에 불을 지르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정나라 군사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정효공과 모든 신하 군사들은 이미 피난을 떠났던 것이다. 송장공은 군사를 거느리고 텅 빈 태궁으로 갔다. 태궁은 정나라 조상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다. 그들은 태궁 석가래를 모조리 벗겨내리고 성 안의 물건을 마구 노략질했다.
귀국한 송장공은 정나라에서 가지고 온 태궁의 석가래를 송나라 노문의 석가래로 씀으로써 분풀이를 했다. 피난처에서 돌아온 정여공은 이 소식을 듣고 탄식한다. 내 제족 때문에 이렇듯 조상에게 욕을 보였구나. 늘 제족의 구속만 받으며 죽은 자리를 지킨들 무슨 낙이 있으리요. 이때부터 정여공은 제족을 살해할 결심을 했다. 그 이듬해 3월에 주한왕이 병들었다. 병세가 점점 위중해지자 주한왕은 주공 흑견을 병상으로 불렀다. 적자에게 천자위를 물려주는 게 예법이요. 그러나 짐은 차자인 극을 지극히 사랑하오. 그러니 만일 타가 세상을 떠나면 극이 그 뒤를 잇도록 경히 주장해 주오. 말을 마치자 주한왕은 붕어했다. 주공 흑견은 왕명을 준수하여 세자타를 받들어 왕위에 모시니 이가 바로 주장왕이다. 천자가 붕어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여공은 즉시 사신을 파견해 조상하려 했다. 제족이 굳이 가난다. 붕어한 주한왕은 성군과 원수지간이고 우리나라의 죽담이 왕의 어깨를 활로 쏜 일도 있사옵니다. 하오니 사신을 보내 조상하여도 공연히 욕이나 먹을 것이옵니다. 정여공은 제족의 만류를 뿌리치진 못했으나 속으론 더욱 제족을 미워하게 되었다. 하루는 정여공이 후원을 산책하는데 제족의 사위인 대부 옹규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정여공은 새들이 훨훨 날아다니며 마음대로 지저귀는 것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대부 옹규가 이를 이상히 여겨 묻는다. 이렇듯 봉경치가 화사하고 온갖 새들이 마음껏 지저귀고 있는데 주공은 제후가 되시고도 어찌 우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시옵니까? 무슨 까닭이옵니까? 정여공이 대답한다. 저런 새도 날아다니며 멋대로 지저귀는 자유가 있는데 과인의 팔자는 저런 새만도 못하니 어찌 슬프다 아니하리요. 이에 옹규가 묻는다. 주공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 때문이 아니옵니까? 그러나 정여공은 묵묵히 말이 없다. 옹규가 다시 말한다. 신이 듣건대 군주는 아버지 같고 신하는 아들과 다름없다 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근심을 나누지 못하면 불효가 되고 신하가 군주를 위해 곤란함을 물리치지 못하면 불충한 자가 되옵니다. 만일 소신을 불초하다 하지 않고 상의하신다면 감히 죽을지언정 미력을 아끼지 않겠나이다. 능히 제족을 죽일 수 있다면 경에게 그 자리를 주겠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책이 없구려 하며 정여공은 한숨을 쉰다. 동쪽 교회는 지난번 송군의 침략으로 인해 백성들이 돌아왔으나 아직 복구되지 못한 상태이옵니다. 그러니 주공께서는 사도를 시켜 곡식 쌓는 창고를 수리하게 하시고 제족으로 하여금 곡식과 배를 가지고 가서 백성들을 위로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신은 그곳에 가서 잔치를 베풀고 제족에게 독주를 먹이겠나이다. 정여공이 말한다. 모든 일을 경에게 맡길 테니 경이 알아서 처리하오. 이날 옹규는 집으로 돌아가 부인 제시를 대하자 자기도 모르게 당황했다. 제시는 의심이 생겨 오늘 조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다. 옹규가 태어남을 가장하며 대답한다. 주공께서 장인을 동교로 보내 백성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나는 그곳에 가서 잔치를 벌여 장인의 장수를 빌기로 했소. 그 밖에 별다른 일은 없었소. 채 씨는 이 말을 듣고도 의심이 가시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의 장수를 비는데 왜 하필이면 동교에서 합니까? 주공의 분부이니 더 이상 묻지 마오. 채 씨는 더욱 의심이 생겨 그날 밤 주한상을 차려놓고 남편 옹규에게 자꾸만 술을 권했다. 이윽고 그는 술에 취해 골아떨어졌다. 채 씨는 정신없이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한참 내려다보다 사내 목소리를 흉내내어 묻는다. 주공이 그대에게 제족을 죽이라 명하였거늘 그대는 벌써 그 일을 잊었는가? 옹규는 몽롱한 가운데 중얼댄다. 내 어찌 그 일을 잊었겠소? 이튿날 옹규는 일찍 일어났다. 채 씨가 남편에게 말한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를 죽일 생각이시죠? 첩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옹규가 깜짝 놀라 대답한다. 그게 무슨 말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소. 당신이 치중에 스스로 다 말씀하셨으니 새삼스럽게 속일 것까지는 없습니다. 옹규가 묻는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그대는 어떻게 할 거요?
내 이미 옹씨 가문에 출가한 몸이니 당신의 뜻을 따르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제야 옹규는 아내를 믿고 제족을 죽일 계책을 다 말했다. 남편의 말을 듣고 제시가 말한다. 우리 아버지가 그날 동교로 안 나가면 대사를 그르칠 것이니 내가 하루 전에 친정에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꼭 동교에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옹규가 말한다. 이 일이 성공하면 내가 그대 아버지 자리에 앉을 것이니 그대 또한 영화가 아니오. 제시는 하루 앞서 친정에 갔다. 제시가 그 모친에게 묻는다. 친정아버지와 남편 둘을 놓고 보면 누가 더 소중합니까? 모두 다 소중하지. 그 중에서도 특히 어느 쪽이 더 소중합니까?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한다. 아버지가 남편보다는 더 소중하다. 이에 제시가 묻는다. 어째서입니까? 여자가 출가하기 전에는 남편이 없지만 아버지만은 이 세상에 나면서부터 이미 정해진 바다. 또 출가했더라도 남편이 죽으면 다시 재가할 수 있지만 아버지만은 바꿀 수 없다. 남편은 사람이 만나게 한 것이지만 아버지는 하늘이 만나게 한 것이다. 그러니 어찌 남편을 아버지에다 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에 제시의 두 눈에서는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이제 저는 오직 아버지를 위하여 남편은 다시 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고 제시는 남편 옹규의 계책을 모두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천만 뜻밖의 말을 듣고 놀라 즉시 남편 제족에게 고했다. 제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너희들은 아무 말 마라. 내가 때를 택하여 스스로 처신하겠다. 이튿날 제족은 동교에 가서 백성을 위로할 준비를 했다. 제족은 이미 신복 부하인 강서에게 비수를 지닌 용사 10여 명을 거느리고 자기 뒤를 따르라고 지시해 두었다. 또한 공자알도 제족의 지시를 받고 무사 100명을 거느린 채 이미 교회에 매복하고 있었다. 옹규가 도중까지 나와 영접했다. 제족은 동교에 이르러 백성들을 위로하고 옹규의 안내를 받아 잔치 자리로 갔다. 제족이 옹규에게 말한다. 국사가 분망한데 예절은 당연하나 너무 성대하게 차렸군. 교회에 춘색이 만발입니다. 술 한 잔을 올려 만수무강하기를 빌려함이니 부디 사양치 마십시오. 하고 옹규는 큰 잔에 술을 가득 따라 제족 앞에 꿇어앉아 술잔을 바쳤다. 제족은 왼손으로 옹규의 어깨를 잡고 바른손으로 술잔을 받아 땅에 내던졌다. 순간 땅에서 화강이 피어올랐다. 제족이 크게 호통친다. 내 어찌 감히 내 목숨을 노리는가. 그러자 강서가 거느리고 온 용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옹규를 잡아 그 자리에서 참수한 다음 그 시체를 연못 속으로 밀어넣었다. 정여공이 보낸 무사들은 옹규를 도우려다가 공자 아래 무사들에게 들켜 몇 명만 도망하고 거의 다 죽음을 당했다. 정여공은 도망쳐온 무사로부터 일이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고 크게 놀라 채나라로 달아나 버렸다. 제족은 정여공이 이미 달아났다는 보고를 받고 위나라로 사람을 보내 피신해 있던 정소공을 모셔왔다. 이리하여 지난날 폐위되었던 정소공은 다시 군위에 오르게 되었다. 제족이 정소공 앞에 나아가 제배한 뒤 말한다. 신이 지난날 서약한 대로 다시 군위에 모셨으니 이제야 주공께 신의를 잃지 않게 되었나이다.